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16번째 페이지. 맑은 눈의 역사 광인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미 초롱초롱한 눈빛에 통영 앞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맑게 미쳤죠. 깨끗하게 맑게 미치게. 반갑고요. 지난 시간 선생님께 영화 남한산성 보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역사 영화를 볼 때가 있다. 보이는 게 너무 많다. 네, 약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도 몇 달 전에 영화로 개봉을 했어요. 한산 용의 출연. 이것도 보셨겠죠? 네, 하도 주변에서 재밌다, 꼭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떠밀려서 본 걸 강조하시네요. 아니요. 예.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극장도 자주 못 갔었으니까 네네. 겸사겸사해서 가서 봤더니 음. 와우, 와우입니까? 막 흡족했나요? 근데 통쾌하던데요. 뭐 약간 좀 뭔가 감추시는 것 같은데 통쾌하게 보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 영화를 만드는 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미 그 결과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길 걸 다 알죠. 네, 심지어는 그 과정도 거의 대부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객들에게 뭔가 흥미롭고 재미있게 풀어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별로 이제 어떤 역사 드라마를 볼 때 네.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뭐 주변 얘기를 참 안 듣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 때에 따라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걸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는데 한산은 후자에 속하는 후자였다. 편이었습니다. 그럼 물론 시리즈 첫 번째작인 명량 때와 비교해서도 좀 나았다. 조금은 낫죠. 다만 이제 역사 사실하고는 네. 여러 부분에서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 네. 대략의 큰 흐름을 놓고 볼 때는 네. 재밌게 볼 만하다. 어허. 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판옥선이 그 속도가 안 나옵니다. 영화 속에 보면은 판옥선이. 네, 지금의 거의 네. 그 이지스함 가는 속도로 예, 가서 질주하죠. 질주를 해서 예. 그 충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 일본 배들을 무너뜨리는데 네, 네. 그 속도감이 굉장히 이제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어때요? 재밌잖아요. 뭐 어때요? 통쾌한데. 그렇습니다. 역사 영화는 뭐 이동진 평론가보다 저는 박광일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병자호란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뭐 재미도 있고 감동적인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아무래도 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럼요. 예, 이런 병자호란 반응이 생각하면은 막 속상하고 아프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이다로 쑥 좀 내려가게끔 그렇죠. 사이다를 정말 사발채로 들이킬 수 있는 한산대첩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산대첩이 일단 어떤 전쟁이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가토 기요마사가 네. 거의 빛의 속도로 북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다 그때 선조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몽진을 하는 바람에 네.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런조라는 오명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빨랐는데 네. 뜻밖의 이게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줍니다. 어. 왜냐하면 병참선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진 거예요. 끝까지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양까지 간 상황에서 이제 병참선이라든지 네네. 주변 상황들을 이제 단도리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선조는 이미 의주로 넘어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병참이 끊겼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이 병참선이 끊김으로써 이 전쟁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함경도로 간 가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분탕질을 했지만 네. 고니시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네네. 그리고 이후에 일본 측에서도 이 전쟁이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전략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걸 판단을 하는 거죠. 자신들은 사실은 수륙병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냥 밀고 올라가고 수군은 쫓아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 네. 이거를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수군을 일본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네. 조선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조선도 조선 수군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 네. 임진왜란 직전에 신립이 해군을 육군으로 편입시켜라. 그거 얼마 네. 안 되는데 그거 거기 놔둬서 뭐 하느냐. 아. 실제로 경상수사 뭐 박홍이라든지 원균이라든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네. 아니 우리는 그럼 수륙 병진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병참선이 끊겼네. 일본이 각성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조선에서는 바다에서 이긴다면 승산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전체 전선의 국면을 네. 완벽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그리고- 홀대했던 수군인데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더 나아가서 그 영화에서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네. 이 한산을 막음으로써 일본이 명으로 침입하는 걸 막았다라는 예, 나오죠. 부분들이 있는데 예, 예. 이게 한 절반 정도는 맞는 사실이거든요. 절반 정도. 만약에 조선이 네. 점령당하거나 그 전략적으로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일본은 명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 한산에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 전쟁의 전장터가 적어도 한반도로 축소되는 그렇지만 이제 동아시아 국제전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네.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서 음. 1592년 동아시아 전체를 뒤집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아시아 전체를 뒤집은 전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말 전 세계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군대가 어디냐? 네.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군대는 네. 어디죠?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장 실전 100년 동안 전국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국 시대, 센코쿠 지다이라고 하는 네. 이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실전 경험이 손에 남아 있어요. 날이 서 있어. 예. 그런데 이 부대를 막았었다. 사실은 명나라로 가더라도 명을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점령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예.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때 조선이 막았다. 그러니까 이게 성웅께서 피파 랭킹이 한 80위 정도 되는 한국이 16강 또는 8강까지 올라간 월드컵 맞춤형 비유네요. 그런 예. 느낌인 거죠. 어떻게 저기서 막지? 8강 정도입니까? 4강 정도로 평가할 수 4강도 갈 수 있는 거죠. 4강 정도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와. 그런 예. 어떤 굉장히 특별한 어. 전쟁인데 그 전쟁의 국면을 하나의 전투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음. 굉장한 거죠. 그만큼 적에게 타격을 줬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벌써부터 코가 벌름벌름해집니다. 한산대첩하면 하객진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하객진은 이순신 장군이 창조해낸 전법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건가요? 원래 있던 전법이죠. 그래서 하객진, 어린진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기본 진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 하객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전에 쓴다기보다는 육전에 많이 쓰는 그래요? 전법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순신 장군은 육전에 쓰던 진법을 수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잘 적용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일단 하객진이 생각하기는 쉬운데 네. 실전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가 일렁일렁이 하는 상황에서 네네. 어떤 적이 한 지역을 한 부분을 공격해버리면 네. 그걸 막아낼 수가 없고 오히려 그쪽이 뚫려버리게 되면 뒤가 공격을 없죠. 당하게 예. 되는 예.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거는 처음부터 진법 훈련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그 포를 쏘잖아요. 네네. 이거 더 어려워요. 배가 위아래로 흔들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포를 쏴서 네. 지금 조준 사격이 아니라 네. 거의 감으로 쏘는 거거든요. 조선이 포를 쏠 때? 네, 대포를 쏘는데 감으로 일본 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네. 자칫 잘못하면은 네. 거리 조절을 잘못하면 우리끼리 쏩니다. 반원형이니까. 운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훈련이 잘 돼. 훈련을 그만큼 해야 된다.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군인들의 성향들이나 음.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영화에서처럼 네. 쫙 일자로 네. 그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바다 위에 성을 쌓자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건 이제 영화니까. 그런데 약간 네. 삐뚤빼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 배가 들어오기는 음.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피해를 입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실제로 거죠. 삐뚤빼뚤했던 거는 뭐 그림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예, 이게, 어떻게 알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알기가? 일자로 세우기가? 네.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은 예, 예. 저기 한 8년 정도 네. 월드컵 준비한 진법 이상으로 필요한데 이순신 장군 그 예. 올라간 지 몇 달 안 되셨거든요. 예, 예. 전라자수사 되신지. 네, 네. 지금 거북선도 얼마 전에 뛰어가지고 예. 사천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번 시험 운영해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거기다가 지금 이게 연합함대예요. 이순신 장군 25척, 네. 24척, 그다음에 이혁기 25척, 그다음에 원균 7척이에요. 그러니까 56척이 각 3개 부대인데 네. 이 부대가 말을 지금처럼 쫙 듣는다? 불가능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한 고리는 조금 귀퉁이에 세우고 강하게 좀 훈련을 좀 잘 받은 자기 부대 중심으로 네네. 가운데 쪽에 몰고 이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객진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이거를 시도하고 성공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야. 네. 선생님 축구 좋아하시면 저희 모레 우루과이전 때 생방송하니까 그때 나오세요. 축구 안 좋아합니다. 바로 손절. 예. 네. 저 통영 쪽에 그 네.
자그마한 섬들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자주 가봤거든요. 그렇죠. 예. 많죠. 뭐 매물도, 욕지도 뭐 여러 네, 섬들이 욕지도 있습니다. 뭐 연화도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하는데 네. 제가 지도도 하나 유튜브를 통해서 띄워드릴 텐데 통영 쪽 앞바다를 보면 저기 한산도 또 견내량 이렇게 지명이 나와 있는데 섬이 진짜 많아요. 네,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그 통영 시내가 있는 곳에서 비롯해가지고 일단 큰 밑에 산양이라고 돼 있는데 미륵도입니다. 미륵도. 예. 지금은 이제 그 다리하고 그다음에 운하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네. 이제 큰 섬이 저기 있고요. 예. 그것만큼 큰 섬이 한산도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한산도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군영을 설치를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도수군 통제영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였죠. 이게 사실은 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게요. 네. 조선은 그 각 지역의 병권을 무조건 2개 이상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 전라자수사, 전라우수사, 경상자수사, 경상우수사로 쪼개놓고 네. 사령관을 안 만들어요. 그럼, 왜냐하면 예. 이 사령관을 만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네. 이 사령관이 중심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네.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벼슬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한산 대첩을 겪으면서 네. 연합함대가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네. 향후에는 이렇게 전투를 해라. 그리고 사실은 육군은 위험하지만 수군은 네. 그 위험도가 약하니까 네. 그래서 전라, 경상, 충청도의 5개 부대를 네. 모두 묶어서 어떻게 보면 총괄할 수 있는 제독을 이때 처음 만듭니다. 그게 삼도수군 통제사. 그렇죠. 그래서 1대 3도의 삼도수군 통제사가 네. 이순신 장군이 되는 거고요. 그 통제영이 이제 한산도에 있었다. 이제 설치가 되는데 예. 원균의 이제 7천년 전투 이후로 네. 그 통제영이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다시 한산도, 그 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그 두모포라고 위쪽으로 이제 지금 육지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산도라는 섬이거나 아니면 육지에 있는 통영시거나 네네. 2개가 결국은 통제영이 있던 자리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조직이에요? 해군 사령부요. 해군 사령부. 네, 정확하게 해군 사령부입니다. 네. 근데 삼도에 충청도는 남해 바다랑 안 붙어 있는데 충청도는 왜 들어가요? 충청도까지 끼워 넣어야 네. 전략적으로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명량을 준비할 때 네. 충청도 바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안 위에까지 넘어갔는데 여기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네. 결국은 진도하고 그 해남 사이를 막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다만 경기 수사는 네.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 좌우, 경상 좌우, 충청 해서 5부대를 네. 총괄하는 부대 그 사령관이 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이순신 장군, 그 사령부가 통제영. 그래서 그 통제영을 2글자로 줄였더니 통영. 그래서 통영. 통영입니다. 그냥 사령부 이름이 도시 이름이 된 거예요. 여기가 충무였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나중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 충무공의 충무입니까? 혹시? 충무공이 충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그 네. 충무공이 네. 이순신 장군 말고도 여러 분 계세요.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의 호 아니에요? 시호라서 네. 돌아가신 다음에 나라에서 저분은 충무다, 충성스럽고 무예가 뛰어나다, 예.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건데, 예를 들어 김시민 장군 아시죠? 진주 대첩. 이분 내 시호도 충무공이에요. 약간 무공훈장 주는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 그 임진왜란 답사를 좀 멋지게 하려면 네. 2분의 충무공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진주하고 통영 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분만 만나러 가면 약간 한 수 아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 고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1994년 95년에 이제 그 시군 그 통합할 때 네. 충무시하고 통영군하고 어떤 이름으로 할까? 근데 이 충무라는 이름은 네. 새로 생겨난 이름이고 네. 충무시를 만들 때 네. 네. 그런데 통영이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이름이니 그래서 이걸로 통영시로 통합을 하고 무엇보다도 초대 통제사가 네. 통제사 영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네. 이순신을 떠올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이순신의 도시로서 또 그 앞에 바다는 이순신의 바다로서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충무는 아깝지만 굉장히 아까운 이름이긴 양보를 한데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져서 김밥으로 남았습니다. 김밥으로 나왔다. 네. 뭐 충무든 통영이든 일단 이순신 장군의 도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산도 대첩이요. 아까 그 전투의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게 궁금했어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국뽕 빼고 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영화에서처럼 말도 안 되게 완승을 거둔 겁니까? 말도 안 되게 완성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볼 때 보통 이제 그 조금 과장되게 평가를 하면은 이겨놓고 전쟁을 한다.
이겨놓고 전쟁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모든 예. 작전을 다 짜서 그러니까 전쟁할 장소 내가 정하고 전쟁하는 방법 내가 정하고 전쟁하는 날짜 내가 정한다. 판을 일단 이겨놓는 판을 짜놓는다.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모든 계산 속에서 이길 때만 전쟁을 시도를 하고요. 네. 이 전쟁이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이기더라도 별로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전쟁은 네. 회피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부산해전 같은 경우가 음.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했던 아,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이 전쟁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틀을 다 짜놓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도 한편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큰 승리를 거뒀던 육지에서 5만 명에 이르는 조선 군을 무찔렀던 이제 와키자카를 네. 어떻게 보면은 일정하게 이제 뭔가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네. 보냈고요. 예. 함대도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73척이라고 하는 어. 굉장히 큰 대함대를 보내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조선 수군이 56척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이게 일본이 완전히 오판을 한 거예요. 우리는 56척이 이지스함이고요. 저기는 옛날의 군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그 안택선 아타케 분해라고 하는 것과 판옥선은 기본적으로 그 체급이 다른 네네네네. 그 배거든요. 아, 일본이 그걸 몰랐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 붙어보고 나니까 첫 번째 체급이 다르구나. 오이씨. 네. 우리 배가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다음 훨씬 더 두껍습니다. 대신 우리 배가 느려요. 밑에가 평저형이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전쟁은 무조건 이깁니다. 네. 근데 쫓아가는 전쟁은 져요. 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네. 지키는 전쟁이거나 포위해서 몰아넣는 전쟁을 쓰게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화에서 이게 등장을 했는데 거기서 영화에서 일본군이 포를 쏘거든요. 네네. 없습니다. 일본군은 포가 없어요? 포가 없어요. 아, 그럼 조총만 쏩니까? 조총만 쏘죠. 아. 그러니까 조총의 사거리하고 포의 사거리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천자, 지자 그러면은 보통 이 총통들이 보통은 조총에 비해서 네. 한 10배 이상 사거리가 되니까 네. 한 3,400m 거리를 놓고 우리 배는 공격을 하고 저 배가 조총을 쏘면은 네. 우리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게 73척 가운데 46척이 47척이 격파가 되고 네. 12척이 납포가 됩니다. 그럼 59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가 없어지거나 끌려갔고 14척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 예. 이거는 해전에서는 네.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해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해보면 알지만 앞에서 와다닥 해갖고 질 것 같다. 네. 그럼 후방은 도망가 버리거든요. 아, 기세에서 밀리면. 그런데 여기는 도망도 못 가고 다 잡혀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완승에 가깝고 그거는 일본에게 엄청난 충격을 네. 주었을 거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기의 전쟁들, 이순신 장군의 전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해전으로서 대포를 쓴 세계 최초의 전쟁들을 이순신 장군이 합니다. 세계 최초였군요. 네, 해전에서 포를 쏜. 일본은 포가 없지만 우리는 포가 있으니까. 네. 그 거북선 관련해서도 뭐 그 거북인지 용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 아가리 쪽에서 포가 나왔네 말았네 말이 많잖아요. 예, 그건 아직도 몰라요. 아, 그건 알 수가 없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거북선이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이 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이 거북선이 임진왜란에서 큰 성과를 거두니까 네. 조선 시대 내내 거북선을 각 수영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전라 좌수영, 우수영, 경상 좌수영에서. 네네. 그런데 그 거북선들이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예. 19세기 중후반까지 거북선이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아, 진짜 거북선이? 외국인이 와서 찍은 사진으로도 남아 있거든요. 뭐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 예. 그런데 네. 그 설계도 하고 네. 그것과 관련된 실물의 일부가 네. 남아있지 않다는 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외형은 다 남아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판옥선 수원 화성처럼 조립도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2층으로 되어 있거나 네. 하면은 구조상 너무 불편하고 3층은 뒤뚱거리거든요, 배가. 아, 그러니까 이게 더 궁금해. 예. 반 2층이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점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어쨌든 거북선은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에게 큰 공포감을 준 거는 분명하고요. 네. 돌격선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은 또 분명합니다. 일본에선 지금도 뭐 거북선 이순신 장군 하면 오금절이나요? 어떻게 부러워하죠. 평가합니까? 완패는 인정하고. 완패를 인정한 게 왁기 작가가 자신의 패배를 네.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겨놨어요. 아, 본인이?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일본에서도 이 한산 대첩에 관해서는 말괄부할 수 없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높이진 않습니다. 높이진 않지만 적장이니까 일단. 네, 그럼에도 이순신 하면은 굉장히 거북스러운
오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충무김밥 때부터 아니 예. 거북스러운 예, 거북스러운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한데 오히려 이제 영국 쪽에서 크게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바람에 영국에서 영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이 예. 이제 그걸 오히려 수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순신이 훌륭하구나. 왜냐하면 영국이 정말 자랑하는 인물이 넬슨이잖아요. 네. 근데 넬슨을 설명할 방법을 누구에서 찾느냐면은 네. 이순신에게서 찾는 겁니다. 영국의 이순신이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조선의 넬슨이다. 요 느낌으로 네네. 하니까 그 당시 그 넬슨을 띄웠던 이유는 육지의 나폴레옹 때문이거든요. 트라팔가르 해전 때문에.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임진왜란 당시에 영국인들이 19세기 말에 네. 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일본의 국력과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국력과 대한제국의 국력을 비교해 보면은 네네. 그게 몇백 년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납득이 되나? 어떻게 임진왜란에서 그렇게 완패를 할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연구를 했는데 네. 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천재야, 천재. 너무 뛰어난 거죠. 사실 이제 그 무기의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기기가 어려운데. 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유리한 부분이 예, 있는데. 우리가 아까 훨씬 더 말씀하신 유리하고 화포도 있었고 예. 판옥선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 뭐 이혁기라든지 이런 분들도 조금만 잘했으면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순신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누구로? 우리나라는 넬슨 있잖아. 그래서 넬슨에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영국, 유럽사에 관심 많았던 일본인들은 네. 나폴레옹, 넬슨.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넬슨이 이순신이래. 제너럴 리. 그러면 누구지? 라고 하면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는 네.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막 이렇게 돌아서 이제 본인의 역사를 알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진짜 이순신 장군 얘기는 일단 우리가 이겨서 그런지 들어도 재밌고 통쾌하고 그런데 그렇죠. 저희가 이 시간에 항상 특정 공간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래도 그동안 찾아왔으니까 오늘도 네. 하나의 공간을 좀 가볼까 하는데요. 네. 세병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병관. 유튜브에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가 이제 네. 통제영을 나중에 그 한산도에서 육지로 옮겨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청 건물을 여러 짓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심 건물로 지은 건물이 바로 세병관인데 통제영의 관청. 그 정확하게는 관사? 객사 건물입니다. 객사 건물인데 되게 크네요. 그렇죠. 지붕도 거대하고. 보통 이제 객사 건물은 가운데를 높이고 양쪽을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데 네. 저기는 평평하게 그냥 가장 크게 만들고요. 네. 내부 구조만 전폐와 걸폐를 놓는 방식으로 하지만 평소에는 일반 객사하고 다르게 군사들을 지휘하거나 훈련하는 무엇보다도 저 세병관은 뭔가 이순신 장군에게 헌정하는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후에? 그래요. 예, 처음에 등장한 게 1604년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598년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기 바로 때문에 뒤네. 예. 나중에 후대에 왔던 통제사가 네. 헌정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있다. 네. 이 느낌으로 이제 그걸 만들었고 네. 세병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 이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병기를 씻어서 창고에 넣어두고 싶다. 넣어두고 싶다. 네,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는 이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 이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어떤 느낌을 저 세병관에 장군님 지켜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예. 야. 목조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목조 건물이고요. 네. 국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면이 가장 큰 게 뭐 경회로 네. 그다음에 여수의 진남관 그다음에 저 세병관. 그럼 1600년대부터 훼손되지 않고 이제 약간 훼손돼 갖고 보수하고 훼손되고 보수했지만 건물 자체는 국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저기 이제 그 통제형 건물 최근에 다른 관하 건물도 복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 세병관도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병관이라는 공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뭐 난중일기 다 읽어보셨나요? 읽었는데 이제 하도 예전에 읽어가지고요. 요즘엔 논문 읽느라고 일기를 다 못 읽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대개 전권을 갖다 두고 읽으시면서. 난중일기도 집에 몇 권 있습니다. 몇 권 있으시군요. 네. 가장 좀 재밌게 읽은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으신가요? 뭐 재밌게라기보다는 참 일기를 재미없게 쓰시는구나. 일기를 남의 일기 보는 거 되게 재밌는데. 근데 의외로 재미없어요. 그리고 너무 국가, 민족, 그다음에 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후손들이 보라고 쓴 일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누군가의 욕이 또 굉장히 육두문자가? 육두문자에 거의 버금가는 욕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누구 욕을 그렇게 하셨어요? 원균.
영원히 고통받는 원균. 네. 저격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원수사 이제 경상 우수영의 네. 원수사였고 나중에 이제 통제사로서 백의종군 할 때 이제 쫓겨나고 그 후임 통제사로 또 원균이 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칠천량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선 수군을 괴멸에 가까운 패배를 굴욕. 맛보게 했던 그런 인물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평가를 보면은 네. 이제 무능하다, 무지하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전란을 앞에 두고 기생을 옆에 두고 있다. 뭐 그런 것까지. 예,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을 해서 수십 건이에요. 수십 건? 제가 찾은 것만 수십 건이니까 네. 모르는 다 못 본 것까지 치면은 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죠. 네. 그 부분만. 그 부분은 네.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우리가 원균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한 기준이 네.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시선으로 보는 게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보통 누구의 눈으로 보냐면은 네. 선조의 눈보다는 유성룡의 징비록의 눈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해전은 이순신의 난중일기, 정확하게 이제 일기였지만 예, 이제 예. 이충무궁 전설을 쓰면서 난중일기로 네. 이제 하면서 그 일기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당대에는 원균에 대해서 분명히 신하들의 평가, 그 부하들의 평가는 네. 좋지 않았지만 네. 일반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과 원균에 대해서 그 네.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둘 다 높은 분. 둘 다 뭐 잘 싸우는 사람 정도로 봤던 거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하거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뭐 신하들 부하들과의 어떤 그 알력 다툼 네. 이런 것들이 컸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향후에 조금 더 천착을 해야 되지만 음.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네. 주변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신의 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진짜 근데 한 번도 안 지셨어요? 23전 23승입니다. 작은 전투가 치면은 한 7, 80패 이러거든요. 야.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예. 딱 한 번 질 뻔했던 그 전투에서만 천지신명께 빈다. 진짜요? 그게 명량입니다. 그게 명량이고. 예, 이 명량은 네. 막아야 하는 전쟁이지 이겨놓고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천지신명께 빌었더니 물살이 바뀐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제 예. 버텨야 된다. 뭐. 물살 바뀌는 거는 저쪽도 알았고 이쪽도 다 알았기 그래요?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칠천량에서 200척에 이르는 연합함대가 네. 모두 괴멸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제독이라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군을 모두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차라리 군인이라면. 선조하고 권유라고 맞서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부하들을 지키고 함대를 지키는 게 장군의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통의 그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원균과 이순신에 대해서 높고 낮음을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네. 후대에서 네. 이 난중일기를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결과와 관련 그건 팩트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12척밖에 안 되는 거를 또 몇 달 만에 몇십 척으로 바로 키워냈던 게 이순신 장군의 능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오히려 쉬웠을 것 같고요. 네. 그 함대를 지키고 유지하는 거. 이게 진짜 제독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무슨 경영 컨설팅 경영 아카데미에 이순신 장군을 자주 호출하는 이유가 충무공 리더십. 예, 이게 전쟁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 긴 시간 10,000명, 20,000명에 이르는 수군을 이끌어냈던 것들이 네. 어마어마한 어떤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구나. 네. 정부에서 지원 없었거든요. 네. 한산도로 들어간 이유가 저희가 논밭이 커요. 그래서 둔전 해가지고 자급자족하고 저기 소금 구워서 그거 팔아가지고 하고 그다음 백성들 통과하면은 세금 걷고 네. 그 돈 가지고 수군을 운영을 한 겁니다. 이건 좀 경영 컨설팅에 나올 만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일기 쓰는 법 알려주시면서 이순신 장군도 일기에 날씨부터 쓰셨다. 그렇죠. 사실인가요? 그래서 왜냐면 날씨를 꼭 써야 된다. 수군이니까. 네, 저희 수군도 아닌데 왜 쓰라 그런 거? 그건 검사하기 위해서 몰아 쓰는 거.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때는 이제 그 포털 사이트 검색을 날짜, 못하니까. 날씨 이런 게 검색이 안 됐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다른 건 몰라도 그 달력에 그것만 기억. 미리 그것만 햇님만 미리 그려놓고. 27일, 28일 그 방학 기간 다 해놓고 나중에 하루 만에 다 쓰는. 선생님의 또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자, 마치기 전에 끝으로 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광일에게 이순신 장군이란?
네, 절대로 본받으려고 하지 마라. 아, 왜죠? 그분은 네. 특별합니다. 넘사벽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훈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명량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 영화로서 그때 많은 정치가들이 명량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도 네. 이순신 장군을 배우고 싶다, 따르고 싶다. 네. 어떻게 그렇게 역전을 해낼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소설가 김훈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당신들이 정치가라면은 12척을 남겨놓지 않게 하는 것이 몫이지 네. 12척을 갖고 싸우는 거는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다. 아, 그거는 이순신 장군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신들은 네. 그 12척이 안 남도록 하는 것. 아, 그게 그것부터 정치가의 해라. 몫인 거지. 왜 당신들이 이순신 장군의 영역을 넘보려고 하느냐. 할 수 없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지 마라. 그분의 위대함을 그 말을 통해서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독자 투고를 여기서 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황재민님께서 박광일 특 다음 주 주제 소개할 때 설득력이 가장 올라감. 그렇죠.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 주 주제 예고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예. 이순신 장군의 그 노량 1598년 11월 17일에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돌아가셨을까? 아,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왜냐면은 알리지 말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숨겼단 얘기잖아요. 네. 그 숨겼단 얘기는 그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괴설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진지하게 네.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네. 그런데 가끔 이제 조선 역사를 살펴보면은 네. 이 사람은 살해당했을까? 병으로 죽었을까? 라고 얘기되는 인물들이 네. 몇 명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네. 거의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네. 알려진 인물이 네. 소현, 소현세자, 인조의 아들. 인조의 아들. 아, 저희 안 그래도 또 투고 중에 산타와 죽은타님께서 영화가 개봉하던데 인조와 소현세자 얘기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요. 서스펜스로.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당시 어떤 그 뭔가의 죽음과 관련된 뒤에를 찾아내는 네. 조금은 복잡한 바지 적실 준비하고 오면 됩니다. 약간 추리를 해야 되는. 추리까지? 저 네, 추리 진짜 그 좋아하거든요. 정황 다 파악해야 되고 네. 범인은 누구이며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실이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난 모드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가능하신가요? 준비해보죠. 역시 올빼미란 영화가 개봉하는데 또 시기적절하게 인조와 소현세자 얘기 다음 주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사이다 마셨는데 또 고구마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시대의 정황을 살펴보는 거고요. 네. 생각보다 정치는 어렵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